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댁에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손님 와서 잘 데 없으니 동선에는 근처 펜션 나가서 자, 저는 코웃음을 쳤죠. 그럼 안 갈게요. 그러자 형님이 다급하게 다시 전화하더군요. 동서가 안 오면 음식은 누가 해? 제 이름은 이서연, 올해 32, 결혼한 지는 8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제 남편 민준 씨는 충주에 계신 시부모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위로는 아주버님 민수 씨가 있고 형님인 지연 언니와 결혼했죠. 저는 둘째 며느리인데다 형님처럼 애교 많고 살가운 성격이 못 됩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8년간 시댁에서 제 목소리를 내본 적이 거의 없었죠. 시어머니는 유독 큰 며느리인 형님만 예뻐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옳고 그름을 떠나 늘 참고 희생해야 하는 쪽은 저였습니다. 제가 조금만 참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아이들도 편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저의 인내는 그들의 기세만 등등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서울의 찜통더위가 길었던 만큼 이번 추석 연휴가 더욱 간절했습니다. 저는 캐리어에 옷을 챙겨 넣으며 새 식구가 내려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 소미는 새로 산 꽃무늬 원피스를 넣어달라며 제 주위를 맴돌았죠. 마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비록 시댁에 가면 형님의 눈치와 어머님의 편애를 견뎌야 하지만 아버님을 뵐 수 있으니까요. 시댁에서 유일하게 저희 모녀를 공평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한창 짐을 싸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형님 두 글자가 뜨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애써 밝은 목소리를 만들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형님, 저 서연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형님의 살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난 8년간 들어왔지만 들을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목소리였죠. 어머, 우리 동서, 뭐 하고 있었어? 내려올 준비는 다 했고. 네, 형님, 지금 짐 싸고 있어요. 아마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것 같아요. 집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형님은 계산적인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어휴, 말도 마. 이번에 아주버님네. 그러니까 우리 오빠네 식구들이 강원도에서 내려온대. 대여섯 명이나 집이 좁아서 걱정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본론이 시작되겠구나 싶었죠. 아, 그러세요? 식구들이 많아져서 시끌벅적하고 좋겠네요. 제 목소리는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응, 많으면 좋지. 근데 동서도 알다시피 우리 집 2층에 방이 2개뿐이잖아. 부모님 쓰시는 안방 하나, 우리 부부 쓰는 방 하나. 동선에 오면 쓰던 옆방은 이번에 우리 오빠네 식구들한테 내줘야 할 것 같아. 멀리서 온 귀한 손님인데 바닥에서 재울 순 없잖아. 저는 소미의 원피스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능청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동선에는 오면 마을 입구에 새로 생긴 펜션에서 며칠 묵는 게 어때? 요즘 펜션 시설도 좋고 깨끗하잖아. 소미도 좋아할 거고. 돈은 걱정 마. 형님이 다 낼게. 우리 사이에 뭘. 다 한가족인데. 한가족. 그 말이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렸습니다. 한가족인데 자기 집에 와서 펜션으로 쫓겨나야 한다니. 저는 며느리고 남편은 아들이며 소미는 친손녀입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본가에 우리 세 식구 몸유일 곧 하나 없어 형님의 오빠 가족에게 자리를 내줘야 하는 이 상황. 지난 8년간 억눌러왔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3년 전 설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형님네 손님이 왔었죠. 시어머니는 우리 세 식구를 어둡고 퀴퀴한 창고에 간이 침대를 놓고 자라고 했습니다. 형님의 손님들은 저희 부부가 쓰던 에어컨 빵빵하고 이불은 뽀송한 방을 썼는데 말입니다. 형님 손님들을 위해 차린 진수성찬. 그들이 떠난 후 부엌에서 저희 모녀가 먹은 건 멀건 나물 반찬과 다 타버린 고기,
몇 점이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 먼저지 대충 먹어라라고 하셨죠. 형님이 작아서 못 입는다며 건네준 스웨터는 팔꿈치가 다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무시와 서름을 더는 단 한순간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참았습니다. 지난 8년간의 며느리살이는 식모살이보다 못했습니다. 저는 심호흡하며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형님, 그럼 형님 오빠네더러 펜션에 가라고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손님이고 형님 말대로 펜션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수학이 넘어 형님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어떻게 우리 손님이랑 너희를 비교해? 우리 오빠는 멀리서 온 귀한 손님이야. 동서가 됐으면 철 좀 들어야지. 제가 뭘 철없이 굴었는데요. 여기는 제 시댁이고 저희 부모님 댁이에요. 저희는 집에 가는 거지 남의 집에 신세 지러 가는 게 아니라고요. 저 펜션 같은 데 안 가요. 너 지금 형님한테 대드는 거야? 올 거야? 안 올 거야? 똑바로 말해. 안 갈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이상한 걸 느낀 소미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보러 안 가?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죠. 이번엔 안 가. 엄마가 우리 소미. 다시는 이런 무시당하게 안 할 거야. 형님과의 통화가 끝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전화기가 다시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형님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무음으로 바꾸고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형님은 분명 자신의 지원군에게 연락할 터였습니다. 예상대로 남편 민준 씨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마침 욕실에 들어가 있었죠. 저는 심호흡하며 헝클어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대로 안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형님은 신이 나서 시부모님께 제가 버릇없고 시댁을 무시한다고 이간질할 게 뻔했습니다. 평소에도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시던 어머님은 더욱 저를 미워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펜션으로 쫓겨나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저의 잘못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핑계. 그때 작년에 친구 수진이와 강릉으로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저는 서둘러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뭐해? 나 내일 쇼인데. 왜 그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심각해? 수진아, 나 좀 살려줘. 너 혹시 이번 추석 연휴에 어디 갈 계획 있어? 아니, 그냥 집에서 드라마나 보려고. 사람 많은 데는 질색이라. 잘 됐다.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누가, 심지어 우리 남편이 물어봐도 너랑 나랑 우리 소미 데리고 2박 3일 강릉 여행 가기로 이미 예약했다고 말해줘. 취소도 안 되는 걸로. 알았지? 뭐, 강릉, 너 또 시댁이랑 무슨 일 있었구나? 설명할 시간 없어.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소미랑 같이 강릉 가는 거야. 예약 완료. 취소 불가. 나 끊는다. 남편 나온다. 전화를 끊자마자 민준 씨가 머리를 말리며 나왔습니다. 누구 전화인데 그렇게 급하게 끊어? 아까부터 당신 전화 계속 울리던데. 형님 전화였어. 당신한테도 전화했지? 또 내가 형님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했대.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방금 형님한테 전화 왔는데 이번 추석에 형님 오빠네 식구들이 온대. 그래서 우리더러 펜션에 나가서 자라고 하더라. 민준 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펜션. 왜 펜션에 가? 우리 잘 데가 없어. 우리 방을 형님 오빠네한테 줘야 한대.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역시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죠. 형님 손님인데 왜 우리가 나가? 일단 그냥 내려가. 내가 어머니랑 얘기해 볼게. 정 안 되면 거실에서 자더라도 펜션은 좀 아니지. 남들이 비웃겠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여보, 왜 아니야? 당신도 고집 좀 그만 부려. 나 피곤해.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 8년 동안 참았어. 이제 지쳤다고. 이번엔 더는 못 참아. 그럼 어쩔 건데? 정말 안 내려가게? 어머니한테 또 한 소리 들으려고. 나 수진이랑 약속해버렸어. 소미 데리고 강릉 여행 가기로. 지난달에 예약한 거라 취소도 안 돼.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강릉에 간다고? 나한테 말도 없이. 당신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했지. 우리 가족 다 같이 가려고 예약했는데 형님이 그렇게 나오니까 나도 가기 싫어졌어. 그래서 형님한테 강릉 간다고 말해버렸어. 아이고, 당신 정말. 그럼 형님이 더 화냈을 거 아니야. 어머니가 아시면. 바로 그때 제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전화야. 난 무서워서 못 받겠어. 당신이 받아. 남편은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저는 듣지 않아도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실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남편은 네, 알겠습니다. 만 반복했고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남편은 휴대폰을 침대 위로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 어머니한테 된통 혼났잖아. 당신더러 형님한테 대드는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래. 이번에 안 내려오면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붙이지 말라고 하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발도 붙이지 말라. 잘 됐네요. 나도 더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저를 보며 인내심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너무 심하게 굴지 마. 그냥 명절에 한 번 내려가는 거잖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한 번 내려가는 거라고. 저는 남편을 보며 억울함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그 말이 나와? 8년 동안 그냥 내려간 적이 있기나 했어? 내려갈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었는지 알아. 남편은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형님 성격 원래 저런 거 알잖아. 당신이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내가 뭘 더 참아. 저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작년 할아버지 제사 때 기억 안 나. 형님네 손님들 대여섯 명이 몰려왔을 때 어머니가 나 혼자 부엌에서 제사 음식 5상을 차리라고 했잖아. 새벽부터 점심까지 땀 뻘뻘 흘리면서 일했는데 정작 손님들은 윗목에서 배불리 먹고 마실 때 우리 세 식구는 부엌 구석에서 식어 빠진 밥 먹으라고 했잖아. 당신도 기억하잖아.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야 손님이니까 우리가 양보해야지. 양보. 그럼 우리 소미는? 걔는 아직 어린애야. 윗방에 올라가서 과자 하나 집었다가 형님 조카한테 밀쳐져서 넘어졌잖아. 애가 우는데 어머니는 달려와서 애 달래주기는커녕 나한테 애 간수도 못해서 손님들 시끄럽게 한다고 호통치셨어. 내 눈앞에서 내 새끼가 당했는데 난 죄송하다고 빌어야 했어. 당신도 거기 있었잖아. 제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애써 묻어두었던 아픈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옷은 또 어떻고? 형님이 당신한테 옷 많이 줬다고 했지? 그거 전부 형님이 안 입는 낡은 옷. 어떤 건 찢어지고 어떤 건 곰팡이 핀 옷들이었어. 거지한테 적선하듯이 던져줬다고. 그런데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 형님이 마음 써주는 거니 고맙게 받아라. 내가 그 사람 헌 옷이나 주워 입을 만큼 가난해. 남편은 다가와 저를 안으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귀한 손님. 형님 오빠가 귀한 손님이면 당신 아내랑 당신 딸은 뭔데? 쓰레기야? 우리 집에 가는데도 거지처럼 펜션으로 쫓겨나야 해. 당신은 창피하지도 않아?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죠.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사랑했지만 너무나도 유약했고 어머니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늘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문제를 덮으려 했고 그 가짜 평화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은 언제나 저였습니다. 남편은 침대 끝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힘들었을 줄은 몰랐어. 저는 고개를 돌려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 사과 필요 없어. 그냥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만 알아줘. 난 성인군자가 아니니까.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에서 소미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소리만이 들려왔죠. 마침내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이번엔 당신 말 들을게. 소미 데리고 강릉 다녀와. 바람도 쐬고 기분 풀고 와. 친구 수진이도 정말 같이 가는 거야? 예약 다 했어.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녀와. 난 서울에 남을게. 나도 시댁에 안 갈래. 회사에 급한 일 생겨서 명절 특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거야. 저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반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정말 안 갈 거야? 안 가. 혼자 내려가서 뭐해. 나도 이제 지쳤어. 형님이 뭘 하든 그냥 내버려둬. 어차피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 남편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저만 빠져나가려 했는데 남편까지 안 가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이것도 좋은 방법일지 모릅니다. 그래, 그럼 당신도 쉬어. 이번 명절은 우리 가족 모두 휴가라고 생각하자.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맞서기로 결심했죠. 심호흡을 하고 남편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어머님, 저예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인사도 없이 튀어나왔습니다. 네가 감히 내 전화를 받아? 민준이한테 무슨 소리를 한 게냐? 너 지금 애비도 안 내려오게 하려고 수작 부리는 거지? 이 못돼 먹은 것.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어머님, 제가 민준 씨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아직도 거짓말을 해. 어머님은 제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안 오면 그만이지. 왜 남편까지 막는 게냐. 이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으로 만들 작정이야. 형님은 좋은 뜻으로 너희 편하게 펜션 잡아주겠다는데 네가 뭔데 생트집이야? 편하게요.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집에 와서 길바닥으로 나앉는 게 편한 건가요? 제가 며느리예요. 아니면 하숙생이에요? 수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감히 대꾸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지난 8년간 저는 네만 반복했으니까요. 네, 네가 감히 시어미한테 그딴 식으로 말대꾸를 해?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집에 귀한 손님이 온다는데 네가 동서로서 좀 양보하면 어디가 덧나. 제가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이치에 어긋나시는 거죠.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도 어머님 며느리고 형님도 어머님 며느리예요. 민준 씨는 어머님 아들이고 소미는 친손녀고요. 왜 항상 저희만 형님네한테 양보해야 하나요? 형님은 금쪽 같은 며느리고 저는 길가의 돌멩이만도 못하나요? 어머님은 할 말이 없으셨는지 그저 욕설만 퍼부으셨습니다. 이 독한 것. 그래, 좋다. 너 안 오겠다. 이거지? 앞으로 이 집에 발도 붙일 생각 마라. 네,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안 갈게요. 민준 씨한테도 이미 말했어요. 저희 강릉 여행 예약해놔서 이번 명절엔 못 내려간다고요. 욕을 하시든 뭘 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끊겠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더 소리치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놀라 저를 부축했습니다. 당신 배짱 한번 두둑하네.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해. 이렇게라도 말 안 하면
내가 화병나서 죽을 것 같았어. 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정말 안 가. 이번 명절 우리 세 식구 정말 강릉 가자. 내가 지금 바로 기차표 예매할게. 저는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당신 회사 일은 어떡하고? 다 때려치워. 회사보다 내 아내, 내 딸이 더 중요해. 수진 씨랑 같이 간다고 했으니 나도 끼워달라고 하자. 지금 바로 예매할게. 비록 늦었지만 남편의 단호한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충격이 남편에게 무엇이 진짜 자신의 가족인지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불안한 느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형님이 자신의 오빠를 챙기려는 것 치고는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나 격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연을 끊을 각오까지 하면서 말이죠. 분명 여기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 겁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우리 부부를 이번 명절에 집에서 쫓아내려 했을까요? 시어머니와의 통화 후에도 마음속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더 불쾌한 감정이었죠. 짠순이인 형님이 왜 선뜻 우리 가족의 펜션비를 내주겠다고 했을까? 체면을 중시하는 어머님은 왜 둘째 아들이 명절에 오지 않는 것을 넘어 아예 발도 붙이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건 너무 비상식적이었습니다. 저는 시댁 근처에 사는 친척들을 떠올렸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알 만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단 한 명, 작은 고모님이었습니다. 작은 고모님은 시아버님의 사촌 동생으로 시댁 바로 옆집에 혼자 사셨습니다. 직설적이고 조금은 유별난 성격이었지만 형님 앞에서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하고 제가 억울하게 혼날 때마다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형님과 어머님은 고모님을 껄끄러워했지만 집안에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계셨기에 함부로 대하지 못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님, 저 서연이에요. 어이구, 둘째 조카 며느리 아니냐. 너희 시댁이랑 의절한 줄 알았더니만 웬일이냐. 이 할미한테 다 전화하고 또 시어미나 형님한테 당했냐. 고모님은 언제나 이렇게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네, 고모님, 혹시 저희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일이라. 너희 집 곧 태풍이 몰아칠 거다. 전화 잘했다. 방금 내 형님이랑 통화했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에그, 이 할미 눈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지들 딴에는 방문 닫고 얘기하면 내가 못 들을 줄 알았나 보지. 이 집 벽이 얼마나 얇은데. 고모님은 크크 웃으셨습니다. 너더러 펜션 나가서 자라고 했다며? 네, 자기 오빠네가 와서 잘 데가 없다고. 손님은 무슨 놈의 손님. 고모님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년이 너 속이는 거야. 오빠가 오는 건 맞지만 그건 핑계일 뿐이라고. 그년이 지금 무슨 꿍꿍이인지 알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꿍꿍이요. 고모님은 혀를 찼습니다. 내 시부모님 꼬드겨서 그 종갓집 팔아 치우려고 하잖냐. 네, 종갓집을 판다고요?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은 조상님들을 모시는 곳이자 우리 가문의 뿌리였습니다. 아버님은 늘 그 집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보라고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잘못 들은 거 아니다. 집 파는 거. 고모님은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사정은 이렇다. 네, 형님, 남동생 놈이 서울 사는 웬 부잣집 딸내미랑 눈이 맞았는데 처가에서 서울의 집부터 해오지 않으면 결혼 허락 못한다고 했단다. 네, 형님 알지? 남편보다 제 동생을 더 챙기는 거.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동생 놈 집 사주려고 혈안이 된 거야. 하지만 돈이 어디서 나서요? 아주버님 내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갓집에 눈독을 들인 거지. 고모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시부모님한테는 시골은 공기도 안 좋고 살기 팍팍하니 차라리 이거 팔아서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 얻어 자식들 가까이 사는 게 좋지 않겠냐고 꼬드긴 거야. 남는 돈은
자기 남동생 사업 자금으로 빌려달라고 하고 그렇게 구워 삶은 거지. 그래도 아버님은 절대 동의 안 하실 텐데요. 네, 시아비는 안 그러겠지. 근데 내 시어미가 넘어갔다. 아주 홀딱 넘어갔어. 그 독한 년이 귓가에 꿀 발린 소리를 해대니 홀랑 넘어가서는 밤낮으로 영감탱이를 볶아대고 있단다. 내 시아비는 워낙 마누라 무서워하는 양반이라 조만간 넘어가고 말 거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희 부부를 쫓아내려는 건 그럼 너를 떼어놓으려는 수작이지. 고모님은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그녀는 네가 집안에서 유일하게 시어미한테 대들 줄 아는 똑똑한 년인 걸 아는 게야. 네가 집에 있다가 이 사실을 알면 길길이 날뛸 거고 민준이한테도 다 일러바칠 거 아니냐. 그럼 자기 계획이 다 틀어지니까 너를 어떻게든 떼어놓으려는 거지. 이번 추석 연휴에 네가 없는 틈을 타서 시아비를 닥달해 집매매 계약서에 도장 찍게 하려는 속셈이야. 일이 다 끝난 뒤에 네가 돌아와 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며느리를 구박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재산 탈취의 음모였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시어머니를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고모님, 그럼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당장 내려와야지. 하지만 그냥 막무가내로 오면 안 된다. 네가 나타나면 그년이 알고 다른 수작을 부릴 거야. 꾀를 내야지, 꾀를. 머릿속이 윙윙 울렸습니다. 어떻게든 해야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종갓집을 팔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용당하게 둘 수도 형님의 계획이 성공하게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고모님과의 통화를 마친 후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진실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형님이 그저 욕심 많고 동서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집까지 팔아치울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리고 어머님은 정말 그 계획에 동조하실 만큼 분별력을 잃으신 걸까요? 저는 막 기차표 예매를 마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신이 나서 제게 말했죠. 예매 끝, 모레 출발이야. 이번 명절 우리 가족 제대로 바람 쐬겠네. 짐은 이제 그만 싸. 시골 갈 필요 없으니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금 강릉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대뜸 가지 않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죠. 이제 막 처음으로 반항을 결심한 남편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잠깐 앉아봐. 아주 심각한 얘기가 있어.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장난기를 거뒀습니다.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또 전화하셨어. 어머니가 아니야. 방금 작은 고모님이랑 통화했어. 고모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여보, 내 말 듣고 절대로 흥분하면 안 돼. 약속해.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저는 고모님과의 대화 내용을 전부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형님 남동생이 집을 구해야 하는 사정, 형님이 시부모님을 부추겨 종갓집을 팔려 한다는 것, 그리고 어머님이 이미 동의하셨고 아버님을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마지막으로 우리 부부를 떼어놓기 위한 형님의 계략에 대해서도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의심으로 그리고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당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고모님이 어디서 헛소문 듣고 와서 과장하시는 거겠지. 형님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종갓집을 팔 생각을 해? 그리고 어머니는 절대 동의하실 리 없어. 당신 내 말 못 믿어.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잘 생각해봐. 왜 형님이 우리를 기를 쓰고 펜션으로 내쫓으려 했겠어? 왜 어머니가 그깟방 하나 때문에 우리더러 다시는 집에 오지도 말라고 하셨겠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제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자기 남동생 집 사줄 돈 마련하려고 종갓집을 팔아. 남편은 이를 갈았습니다. 감히 누가 그런 짓을. 그 집은 부모님 집이고 우리 조상님들 집이야.
남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참아도 가문의 뿌리인 종갓집을 건드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겁니다. 어머니는 또 왜, 어떻게 그런 일에 동의하실 수가 있어? 형님이 무슨 약이라도 먹인 거야. 남편은 벽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나도 몰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한 건 우리가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강릉에 갈 때가 아니야. 우리가 가버리면 정말로 집을 잃게 될 거야. 남편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어디고 안 가. 나 당장 시골 내려갈 거야. 오늘 밤에 바로 갈래. 안 돼. 저는 다급하게 남편을 말렸습니다. 진정해. 당신이 지금 그렇게 불쑥 내려가면 나 여기 있어 하고 광고하는 꼴이야. 형님은 계획이 들통난 걸 알게 될 거고 다른 꿍꿍이를 꾸밀 거야. 어머니는 또 형님 편을 들면서 당신이 마누라 말만 듣고 와서 분란 일으킨다고 하실 거라고. 그럼 상황은 더 복잡해져. 그럼 어떡하라고.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으라고. 아니, 계획이 필요해. 형님이 연극을 하고 싶어 하니 우리도 같이 연극을 해주는 거야. 아니, 우리 연기가 한 수 위어야지. 무슨 계획?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그동안 숨겨왔던 비장의 카드를 꺼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게 될 줄 몰랐던 카드였죠. 여보, 내가 그동안 형님의 물건 몇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알아?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물건, 무슨 물건? 진정하고 내 말 들어. 나 이 집에 시집 와서 내 분수를 알아. 분란 일으키는 거 싫어하고 남 해코지할 생각도 없어. 하지만 형님과 어머님 사이에서 살면서 나 자신과 소미를 지키려면 방어벽이 필요했어. 남편은 조용히 제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1년 전쯤 아버님 편찮으셨을 때 형님이 집에 온 적 있지? 그때 형님이 누구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 아마 자기 남동생이었을 거야. 내가 소미 데리고 예방접종 간 줄 알고 방문도 안 닫고 통화하더라고. 근데 내가 접종 수첩을 깜빡해서 다시 돌아왔거든. 저는 그날 들었던 형님의 차갑고 경멸적인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남편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웃으면서 그러더라. 걱정 마. 우리 시어머니 이제 정신도 오락가락해서 내가 하는 말이면 다 믿어. 꿀 발린 소리 몇 마디만 하면 돈 다 내주신다고. 시아버지는 워낙 마누라 무서워하니까 시어머니만 허락하면 끝이야. 그러면서 나중에 부모님 늙고 병들면 연금까지 다 빼돌려서 자기들끼리 나눠 갖자고 하더라. 둘째 놈은 멀리 사니 뭘 알겠어? 하면서 세상에 형님이 부모님을 두고 그런 말을 했다고? 남편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들었어. 그리고 그 통화 내용 전부 녹음해뒀어. 녹음, 응. 컴퓨터에 잠금 폴더 만들어서 저장해뒀어. 남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가 형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제 아내가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것도 믿을 수 없었죠. 여보, 날 탓하지는 마. 형님을 해치려던 게 아니야. 그냥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험이었어. 언젠가 형님이 우리 부부에게 누명을 씌울 때 결백을 증명할 증거로 쓰려고 했지.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야. 또 뭐가 있는데? 어머님이 제사상 서랍에 넣어두시는 갈색 가죽 표지, 가계부 기억나?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집안의 크고 작은 지출을 모두 기록해두는 가계부였죠. 2년 전에 아주버님이 부엌 수리한다고 했을 때 내가 제사상 청소하다가 우연히 그걸 봤어. 어머님이 깜빡 잊고 꺼내두셨더라고. 궁금해서 한번 펼쳐봤는데 이걸 발견했지. 저는 휴대폰 사진첩을 열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의 글씨체가 선명했죠. 5월 5일 민수 부엌 수리비 3천만 원. 그리고 몇 달 전 페이지에는 5월 5일 지연이 남동생일 봐준다고 2천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합이 얼마야?
5천만 원.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차용증 한 장 없이 빌려준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나간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나. 작년에 소미가 아파서 일주일 동안 입원했을 때 우리 돈이 모자라서 내가 어머님께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잖아. 어머님 돈은 주셨지만 당신한테 뭘 하라고 하셨지?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죠. 어머님은 남편에게 제 서명까지 받아 차용증을 쓰게 했습니다. 너희는 씀씀이가 해프니 나중에 딴소리하지 않게 기록해둬야 한다면서요. 친손녀 목숨 구하는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머님은 우리를 채무자처럼 대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잔인할 정도의 편애와 불공평함 때문이었죠. 왜 이제야 말했어? 남편이 붉어진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말해서 뭐하게? 당신더러 어머니랑 싸우라고. 가족들끼리 등 돌리고 살라고. 그냥 꾹 참고 언젠가 어머니께서 스스로 깨달으시길 바랐어. 하지만 오늘은 달라.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형님이 종갓집을 건드렸고 어머니가 그 일에 동조하셨어.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자식으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 나도 더는 체면 차려줄 필요 없어. 이 녹음 파일과 사진들이 내 비장의 카드야. 아버님 앞에서, 모든 친척들 앞에서 형님의 진짜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라고. 남편은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이내 분노에 차벌떡 일어났습니다. 못 참아. 나 당장 내려갈 거야. 이 녹음 파일 온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고 틀어버릴 거야. 이 사진 형님 얼굴에 던져버릴 거라고. 어머니가 그래도 형님 편을 드는지 한번 보자고. 안 돼. 저는 다급하게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해. 지금 당신이 가서 소란 피우면 모든 게 엉망이 돼. 어머니는 내가 당신을 조종해서 집안 망신시키려고 녹음까지 한독한 년이라고 하실 거야. 증거를 조작했다고 몰아세우면서. 그럼 어머니는 우리를 더 미워하고 오히려 형님 편에 더 단단히 서실 거라고. 득보다 실이 많아. 남편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그냥 앉아서 집 팔리는 거 구경만 해. 아니, 형님이 연극을 하고 싶어 하니 우리도 같이 연극을 해주는 거야. 형님은 우리가 강릉에 가길 바라지? 좋아. 난 강릉에 갈 거야. 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정말 가겠다고? 집안일은 다 내팽개치고 내 말 끝까지 들어. 이번엔 진짜로 가는 거야. 수진이한테 전화해서 당장 강릉 여행 예약하라고 할 거야. 나와 소미 둘이서. 그리고 실시간으로 SNS에 사진 올려서 온 세상 사람들이, 특히 형님이 보도록 할 거야. 내가 정말 강릉에 있다고 믿게. 그럼 형님은 자기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지. 그럼 나는 어떡하고? 당신은 원래 계획대로 회사 특근 핑계대고 서울에 남는 게 아니야. 당신 혼자 시골에 내려가는 거야.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혼자? 내려가서 뭘 해? 싸우거나 폭로하러 가는 게 아니야. 효자 아들 역할 하러 가는 거지. 부모님께는 이렇게 말해. 서연이는 소미 데리고 친구랑 강릉 여행 갔어요. 예전부터 예약해둔 거라 취소할 수가 없었대요. 저 혼자 서울에 있기 심심해서 부모님 뵈러 왔어요.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연기해야 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라고? 당신은 내 눈과 귀가 되어주는 거야. 그리고 연극을 관람하는 거지. 형님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동조하시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버님의 태도는 어떤지. 당신의 임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님이 어떤 서류에도 도장을 찍지 못하게 막는 거야. 위임장이든 동의서든 계약서든 절대 안 돼. 하지만 내가 어떻게 막아? 어머니가 밀어붙이고 형님이 닥달하면
억지로 막을 필요 없어. 시간만 끌면 돼. 그들이 서류를 내밀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큰일을 왜 저희랑 상의도 안 하셨어요. 서연이 여행에서 돌아오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저희 부부도 상의를 좀 해봐야죠. 아니면 조상님들 모신 집을 파는 건 너무 큰일이에요. 부모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어떻게든 시간만 끌어. 며칠만 버티면 내가 돌아갈 거고 그때 내가 해결할게. 남편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느새 단단해져 있었죠. 알았어. 내가 스파이가 될게. 내가 가서 그 연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볼게. 명심해.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아는 척하면 안 돼. 순진한 척할수록 형님은 방심할 거야. 당신은 아버님과 집문서만 지키면 돼. 알았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수진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강릉 진짜로 간다. 2박 3일 나랑 소미 제일 좋은 걸로 당장 예약해. 진짜 가는 거야. 특급 호텔로 잡아. 전화를 끊고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강릉행 티켓은 끊었어. 이제 당신 차례야. 짐 챙겨. 내일 아침 난 기차역으로, 당신은 충주로. 연극은 시작됐어. 여보.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각자 움직였습니다. 저는 소미를 안고 캐리어를 끌며 서울역으로, 남편은 충주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소미 데리고 강릉 가는 표를 미리 끊어놔서 취소가 안 됐어요. 며칠만 놀다 올게요. 돌아올 때 어머니 선물 사올게요. 민준 씨, 혼자 서울에 있기 심심하다고 하니 시골로 내려갈 거예요.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어머님은 전화기 너머로 흥소리를 내셨지만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사냥감이 덫에 걸렸다고 생각하셨겠죠. 눈에 가시 갔던 제가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강릉으로 떠나면서도 온 신경은 시댁에 쏠려 있다는 것을 어머님은 모르셨습니다. 남편도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했어. 형님이랑 형님 오빠네 가족들도 와 있네. 아주 화기애애해. 어머니가 음식 잔뜩 차려놓으셨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화기애애함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그랬죠. 남편 혼자 그곳에 있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남편은 심성이 착하고 어머니 말에 약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눈물로 호소하고 형님이 압박하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에겐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집안에서 무게감 있는 사람, 시어머니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 단 한 분, 큰아버님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버님은 시아버님의 큰형이자 우리 가문의 가장 큰 어른이셨습니다. 엄격하고 도덕적이셨으며 특히 종갓집과 가문의 전통을 매우 중시하셨죠. 시어머니는 시아버님은 쥐고 살아도 큰아버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셨습니다. 저는 큰아버님의 전화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조카 며느리 신분으로 이런 일로 전화를 드리는 것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했기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여보세요. 큰아버님의 중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아버님, 저 민준이 아내 서연이에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혹시 잠시 통화 괜찮으실까요? 집안에 아주 중요한 일로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수화기 너머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민준이 그래, 말해보거라. 저는 심호흡하고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우리 부부를 쫓아낸 이야기, 종갓집을 팔려는 음모에 대한 작은 고모님의 경고, 그리고 형님을 속이기 위해 제가 강릉으로 떠나고 남편이 시댁으로 내려간 저희 부부의 계획까지. 제 이야기가 끝났지만 큰아버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에 저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큰아버님, 듣고 계세요? 제가 분수 넘게 어른들 일에 끼어드는 건 알지만 이건 조상님들을 모신 큰아버님이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너는 내 시어미가 그 지연이라는 애한테 속아서 꼬드김에 넘어가서 집을 판다고 생각하는 게냐? 저는 의아했습니다. 네? 작은 고모님께서는 형님이 어머님을 구워 삶았다고. 아니다, 얘야. 큰아버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진실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잔인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주에 큰아버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시어미가 직접 나를 찾아왔었다. 의견을 물으러 온 것이 아니라 통보를 하러 온 것이었지. 통보요? 그래. 종갓집을 팔기로 결정했다는 통보였다. 큰며느리가 잘 아는 사람을 찾아왔는데 값을 아주 잘 쳐준다고 하더구나. 2억에 팔고 그 돈으로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 얻어서 민수네 근처에서 살겠다고 했다. 이 답답한 시골 구석보다 그게 훨씬 깨끗하고 편하지 않겠냐면서 귀가 멍멍했습니다. 2억이요? 아버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께서 직접 집을 팔고 싶어 하셨다고요? 형님이 부추긴 게 아니라? 그래, 주동자는 내 시어미다. 그 지연이라는 애는 그저 바람을 잡고 매수자를 찾아온 것뿐이야. 내 시어미가 완전히 노망이 든 게지. 내가 불호령을 내렸다. 조상님들 모신 집을 어찌 돈 몇 푼에 팔아 치우려 하냐고. 당장 그만두라고 했지. 그랬더니 단단히 삐져서 돌아가더구나. 그런데도 기어코 일을 저지를 줄은 몰랐다. 그럼 아버님은요? 아버님도 동의하셨어요. 내 시아비야. 평생을 마누라 등살에 눌려 산 사람 아니냐. 내 시어미가 뭐라 하든 찍소리나 했겠느냐. 내가 호통을 쳐도 고개만 숙이고 있더구나. 이 집은 내 시어미가 팔려고 작정한 집이다. 큰며느리는 그저 행동대장일 뿐이야.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 계획은 처음부터 뿌리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형님의 계략으로부터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내려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남편은 형님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어머니와도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혼자서 어떻게 그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큰아버님,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민준 씨 혼자서는 어머님을 당해낼 수 없을 텐데요. 진정하거라. 큰아버님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연락하지 않은 것은 나 역시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2억에 팔고 싶어 한다. 좋다. 아주 잘 됐어. 저는 큰아버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너희 부부 연극을 보고 싶다고 했지. 좋다. 이제 우리 더 큰 판을 한번 벌여보자. 그들이 판 연극보다 더 큰 연극을 말이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가게 만드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여전히 서울역이었습니다. 시끄러운 안내 방송 소리에도 제 귀에는 오직 큰아버님의 힘이 있는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연극이라니요. 무슨 그들이 2억에 팔려고 한다고 했지? 네,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좋다. 내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장 사장이라는 친구가 있다. 가끔 우리 동네에 와서 헌집을 보러 다니곤 하지. 얼마 전에 그 친구가 그러더구나. 서울에 있는 한 여행사에서 오래된 시골집이나 한옥을 사들여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한옥 스테이로 개조하는 사업을 한다고. 값을 아주 후하게 쳐준다고 했어. 저는 큰아버님의 계획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장 사장님께 부탁해서 그래, 내 친구 한 명을 그 여행사 투자자인 척 위장시키는 거다. 장 사장과 그 가짜 투자자가 아주 우연을 가장해서 너희 집에 찾아갈 게다. 그런 다음에는요, 지현이라는 애는 2억에 팔려고 혈안이 되어 있겠지. 내 투자자는 집을 둘러보고는 그보다 3억이 더 높은 5억을 부르겠다. 저는 기차역 한가운데서 환호성을 지를 뻔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계획이었습니다. 큰아버님, 그렇게 하시면 어머님은 3억이나 더 준다는 말에. 그래, 큰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내 시어미가 정말로 단지 깨끗하고 편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집을 팔고 싶어 하는 것이라면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팔지 않을 이유가 없지. 돈을 보면 당장 내 투자자에게 집을 팔겠다고 할 게다. 둘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지연이라는 애의 반응을 보는 거지. 만약 그 애도 더 높은 값에 팔게 된 것을 기뻐한다면 그저 철없이 동생을 돕고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용서해줄 여지가 있다. 하지만 만약 그 애가 어떻게든 방해하려 든다면요. 저희 투자자를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기억 후 그 2억짜리 아는 사람에게 팔아야 한다고 우긴다면 그 2억이라는 거래에 무언가 꿍꿍이가 있다는 뜻이겠죠. 제가 큰아버님의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실제로는 더 비싼 값에 팔면서 2억이라고 속이고 차액을 챙기려는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큰아버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그 아는 사람이라는 놈이 그 애와 그 남동생이 꾸며낸 가짜 인물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그 애의 가면을 벗겨낼 거다. 이것이야말로 제 꾀에 제가 넘어가게 만드는 방법이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큰아버님께서 나서신다면 분명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그럼 민준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시골로 가고 있는데요. 민준이는 그대로 내려가거라. 임무는 똑같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저 효자 아들인 척 연기하는 게다. 시어미와 큰며느리가 연극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둬. 투자자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장 극적인 순간에 나타나도록 준비시키겠다. 네, 그럼 저는요. 표를 취소하고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다. 큰아버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예정대로 강릉에 가야 한다. 아주 즐겁게 여행하는 척 해야 해. 네가 사라져야 그 지연이라는 애가 방심할 게 아니냐. 제 계략이 성공했다고 믿고 신나서 그 2억짜리 매수자를 끌어들이겠지. 바로 그때 내 5억짜리 투자자가 등장하는 거다. 그래야 연극이 더 재밌어지지 않겠느냐.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이 연극판에서 형님은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장기판 위의 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판을 짜는 사람은 큰아버님과 저였죠. 네, 알겠습니다. 큰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됐다. 조상님들 모신 집을 지키는 건 이 집안 장손의 책임이다. 너는 즐겁게 여행이나 다녀오너라. 계속 연락하고 무슨 일 있으면 민준이한테 전하겠다. 전화를 끊자 마침 기차가 곧 출발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소미를 안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형님, 연극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아주 큰 무대를 차려드릴게요. 기차에 오른 후에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소미는 신이 나서 창밖 풍경을 보며 제잘거렸습니다. 저는 애써 걱정을 떨치고 소미의 사진을 몇 장 찍어 친구 수진이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죠. SNS에 아주 즐거운 척 글을 올려달라고. 남편과 시댁은 있고 두 모녀 강릉에서 힐링 중. 공기 너무 좋다. 라고요. 저는 형님이 아무리 바빠도 제 동태를 살피고 있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제가 정말 떠난 것을 보면 그녀는 더욱 방심하겠죠. 한편 충주에 도착한 남편도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나 도착했어. 어머니랑 형님 오빠네까지 다 마당에서 과일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있어. 내가 혼자 온 걸 보시더니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네. 역시 우리 아들, 마누라가 놀러가도 아들은 부모님 챙겨야지 하시면서 형님도 엄청 살갑게 굴어. 자기 역할에 충실해. 그냥 효자 아들, 순진한 아들인 척해. 집 얘기는 꺼내지도 말고 그들이 먼저 꺼내게 둬. 내 몸은 강릉에 있지만 내 눈과 귀는 당신이야. 큰아버님의 계획대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큰아버님께서 우연히 아침 운동을 하다 들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전 큰아버님께 혼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시아주버님 앞이라 살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아주버님, 웬일로 이른 아침부터 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아침 드세요. 큰아버님은 손을 저으며 근엄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아침은 먹었다. 재수 씨랑 동생 잘 있나 보러 왔다. 듣자 하니 귀한 손님이 오셨다지. 큰아버님은 거실에 앉아있는 형님의 오빠, 가족을 힐끗 쳐다보셨습니다. 형님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네, 아주버님, 강원도에서 오빠가 내려왔어요. 인사드려라. 큰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곤 시아버님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동생, 내가 할 말이 있네. 이 종갓집 말일세. 지난번에 재수 씨가 2억에 팔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말렸는데 아무래도 아직 미련을 못 버린 것 같구먼.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끼어들었습니다. 아주버님, 세상이 변했어요. 애들은 다 도시에 나가 사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하겠어요. 이거 팔고 서울 가서 아파트 얻으면 자식들하고 오순도순 사는 게 더 좋죠. 그때 남편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네, 집을 팔아요.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버지, 어머니, 종갓집을 파신다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넌 뭘 안다고 나서 어른들 얘기하는데 넌 가만히 있어. 우리가 다 알아서 결정했어. 바로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버님이 말씀하신 장 사장과 하얀 셔츠에 안경을 끼고 서류 가방을 든 한눈에 봐도 점잖아 보이는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장 사장은 너스레를 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큰아버님, 아버님, 어머님, 예고도 없이 죄송합니다. 이분은 서울 발전관광의 장 대표님이신데 요즘 저희 동네에 한옥스테이를 만들려고 오래된 집을 보러 다니고 계십니다. 이 동네에서 아버님 댁이 제일 멋지다고 소문이 나서 제가 모시고 와봤습니다. 큰아버님은 놀란 척 하셨습니다. 오, 그런 일이 있었나? 참 공교롭구먼. 마침 이 집도 팔려고 내놓았는데. 시어머니는 집을 판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황급히 일어나 말했죠. 어머나, 네, 어서 들어오세요. 대표님, 저희 집이 낡아 보여도 다 최고급 목재로 지은 집이에요. 큰아버님의 친구분이 연기하는 장 대표는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안을 한 바퀴 돌며 기둥을 두드려보고 석가래를 살펴보더니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야, 역시 고택은 다르군요. 이 터와 집의 방향이 관광 사업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3D 설계도가 포함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가 구상하는 설계도입니다. 집의 뼈대는 그대로 두고 내부만 현대식으로 개조할 겁니다. 마당에는 작은 수영장도 만들고요. 이 일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옥스테이가 될 겁니다. 평생 이 집을 아껴오신 시아버님도 집의 원형을 보존한다는 말에 마음이 동하는 듯 했습니다. 장 대표는 시부모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이 집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만약 파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희 회사에서는 5억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5억입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죠. 그 금액은 형님이 말한 2억보다 3억이나 많은 돈이었습니다. 장 대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5억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결정해 주시면 계약금으로 현금 2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증도 확실하게 하고요. 어떠십니까? 계약금 2억을 바로 준다는 말에 시어머니의 눈은 탐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영감, 들었어요? 5억이래요. 당장 팔아야지. 뭘 망설여요. 어서 좋다고 해요. 평생 아내 말에 순종해온 시아버님도 큰 금액에 마음이 흔들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값이면 괜찮지. 남편도 재빨리 순진한 척 끼어들었습니다. 와,
5억이요. 우리 집 재산이네요. 아버지, 어머니, 파세요. 저 대표님, 딱 봐도 믿음직스러워 보이시는데요. 단 한 사람, 형님만이 얼굴색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시어머니부터 시아버지, 그리고 연기하는 남편까지 모두가 5억이라는 가격에 기뻐하고 있을 때 형님만이 찬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5억짜리 계약이 성사되면 자신의 2억짜리 계획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게 둘 수 없었죠. 시어머니가 당장 팔겠다 고 외치자마자 형님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죠. 잠깐만요. 어머니, 아버님,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집 문제는 평생이 걸린 큰일인데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시면 안 되죠. 들떠있던 시어머니는 큰며느리의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성급하긴 뭐가 성급해. 3억이나 더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 형님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고 계약금으로 2억을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 사기일 수도 있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용히 차만 마시던 큰아버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큰애 말이 일리는 있다만 저분들은 큰 회사라잖냐. 서류에 설계도까지 다 있는데 무슨 사기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치겠느냐. 서류나 설계도야 위조하면 그만이죠. 큰아버님, 형님은 대들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아는 분 통해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알아봤어요. 그분은 2억을 부르셨어요. 3억이나 적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돈도 한 번에 깔끔하게 주신다고 했고요. 저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한테 파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돈 욕심이 난 시어머니는 3억을 놓친다는 생각에 안달이 났습니다. 아는 사람은 무슨 3억이나 싸게 부르는데 그게 아는 사람이냐. 나는 안 판다. 이분들은 5억을 주시고 공증도 서주시고 계약금도 바로 주신다는데 왜 사기야. 장 대표는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사모님의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는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회사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세무번호도 확실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성공시킨 유사 프로젝트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금 2억입니다. 그는 작은 가방을 열었고 그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다발이 가득했습니다. 동의만 하시면 바로 계약금을 드리고 읍내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현금 다발을 본 시어머니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형님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죠. 너는 이제 그만해라. 내가 결정했다. 이 대표님께 팔겠다. 5억 이걸로 결정합시다. 영감. 시아버님도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증만 확실하면 됐지. 형님은 정말로 당황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졌고 자신의 계획이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자식들 서명도 다 받아야 하고 민준 씨랑 서연이 서명도 있어야죠. 서연이는 지금 강릉에 있는데 어떻게 서명해요?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를 핑계로 시간을 끌려 했습니다. 제가 없으니 계약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녀의 착각이었습니다. 형님이 제 이름을 언급하자마자 남편이 즉시 상황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제게 전화하는 척했습니다. 물론 저는 받지 않았죠. 남편의 지시대로 강릉의 유명한 카페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는 아주 신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서연이가 지금 산에 올라갔나 봐요. 전화가 안 터지네. 근데 걱정 마세요.
아까 저한테 전화 와서 사진 자랑했거든요. 그때 제가 집 팔게 됐다고 5억이나 준다고 말해줬어요. 시어머니는 뜨끔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네가 벌써 그 애한테 말했단 말이냐? 뭐라고 하더냐? 뭐라고 하긴요. 좋아서 난리가 났죠. 남편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세상에 5억이라니. 우리 부자 됐다고 당장 계약하라고 하던데요. 혹시라도 저쪽에서 마음 바꿀지 모르니 자기가 없어도 대신 도장 찍어달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제 아내 돈 엄청 좋아하거든요. 장 대표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 따님께서도 동의하셨다니 잘 됐군요. 그럼 바로 진행하시죠, 어르신들.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긴 형님은 거의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향해 말했죠. 아, 아버지, 어머니, 제 아내가 기뻐하긴 했는데 워낙 꼼꼼한 성격이라 한 가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무슨 부탁?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며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워낙 큰 재산이고 또 조상님들 모신 집이니까 계약서 쓸 때 자식들이랑 며느리들 모두 증인으로 서명했으면 좋겠대요. 형님이랑 아주버님,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요. 그래야 나중에 부모님이 누구 편만 들어서 집 팔아 돈 줬다. 같은 소리 안 나오고 형제끼리에 상하는 일도 없을 거라고요. 남편의 말은 큰아버님의 의도와 정확히 일치했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논리였습니다. 큰아버님께서 즉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민준이 말이 맞다. 둘째, 애가 생각이 깊구먼. 공동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니 자식들이 모두 증인으로 서명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없지. 시어머니는 이 복잡한 절차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5억이라는 돈 때문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민수랑 지현이는 여기 있으니 당장 서명하라고 해. 장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등기 명의자인 두 분 어르신의 서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가족분들께서 증인으로 함께 서명해 주신다면 저희야 더 환영입니다. 투명할수록 좋으니까요. 모든 시선이 형님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재촉했죠. 지연아, 들었지? 민수 깨워서 둘 다 서명할 준비해라. 형님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5억짜리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서명하는 순간 그녀의 2억짜리 계획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더군다나 애초에 이 집을 다른 사람 손에 넘기려던 그녀가 어떻게 이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서명을 거부한다면 큰아버님은 왜 서명을 안 하느냐? 혹시 부모님이 더 비싼 값에 집 파는 게 싫은 것이냐? 곧 추궁하실 테고 시어머니는 내가 서명 안 하면 내가 이 돈을 못 받는다. 무슨 꿍꿍이냐? 고 소리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거절할 수도 승낙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그녀는 핏기 없는 얼굴로 더듬거렸습니다. 네, 아주버님, 부르러 갈게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고 형님의 오빠 가족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밖에서는 장 대표가 밝게 말했습니다. 잘 됐군요.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제가 계약서와 계약금 2억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어르신께서는 집문서와 신분증을 준비해 주십시오. 내일은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서명하시죠. 큰아버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내일 아침 9시다. 시어머니는 기쁨에 겨워 방 안에 틀어박힌 큰며느리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5억이라는 숫자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죠. 남편과 큰아버님만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덫은 놓였고 쥐는 완벽하게 구석에 몰렸습니다. 큰아버님과 가짜 투자자가 돌아간 후 시댁의 분위기는 기묘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5억으로 아파트를 사고 남는 돈이 얼마일지 계산하며 안절부절 못했고 시아버지는 집을 잃는 아쉬움과 큰돈을 얻는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이 들어간 방은 쥐 죽은 듯 조용했죠. 남편은 제게 전화로 상황을 전해 주었습니다.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용은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리자 형님은 손님들이 피곤해서 식사는 안 하신대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쯤 남편은 아주버님 부부와 그 귀한 손님들이 서둘러 짐을 챙겨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시부모님께 인사 한마디 없이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한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죠. 급하긴 뭐가 급해. 내가 큰돈 벌게 되니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떡고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삐져서 갔나 보지. 가라지. 뭐 어머님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님네 갔어. 손님들도 다 아주 허둥지둥 가던데 뭔가 이상해. 아버지 집문서랑 신분증 잘 챙겨. 느낌이 안 좋아. 형님이 이대로 쉽게 포기할 리 없어. 큰아버님께서도 남편에게 똑같이 당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시아버지께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내일 계약해야 하니까 집문서랑 신분증 잘 챙겨두셨죠? 혹시 낡아서 글씨가 번진 데는 없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시아버지는 순진하게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나무 장롱을 여셨습니다. 한참을 뒤적이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어디 갔지? 분명히 이 쇠상자 안에 넣어뒀는데. 남편이 달려가 보니 쇠상자는 그대로 있었지만 그 안에 있어야 할 붉은 표지의 집문서와 낡은 시아버지의 신분증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없어졌어. 민준아. 시아버지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집문서랑 신분증이 다 없어졌어. 남편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상에, 지현이, 그년 짓이야. 그년이 훔쳐간 거야. 어머님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닫고 자신의 금쪽 같은 며느리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남편은 즉시 큰아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버님은 전화기 너머로 거의 포효하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년이 막다른 길에 몰리니 별짓을 다 하는구나. 네, 아버지 신분증까지 가져갔으니 서명을 위조해서 멋대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걸로 사채를 쓸 생각일 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큰아버님, 남편도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큰아버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파출소에 가서 중요 서류 도난 신고를 해. 범인으로 며느리가 의심된다고. 그리고 큰아버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 8시까지 너희 부자는 군청 등기소로 가야 한다. 호적등본이든 뭐든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다 챙겨서 그 집문서로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도록 거래 중지 신청을 해라. 서둘러라. 한 발 늦으면 집을 잃는다. 그날 밤 남편은 부모님을 부축해 큰아버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시에 강릉에 있던 저도 남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다 틀렸어. 형님이 집문서랑 아버지 신분증 훔쳐서 도망갔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옆에서는 소미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죠. 우리의 연극은 형님을 벼랑 끝으로 몰았고 그녀는 가장 위험한 수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 말 들어. 나 지금 당장 돌아갈. 아니,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안 돼. 내가 돌아간 걸 알면 형님은 더 서두를 거야. 당신이랑 큰아버님께 모든 게 달렸어. 큰아버님 말씀대로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거래 중지 신청부터 해. 난 여행 취소하고 조용히 돌아갈게.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거야.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더 이상 강릉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소미에게 할머니가 급한 일로 부르셔서
집에 가야 한다고 둘러대고 친구 수진이에게 사실을 일부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아, 집에 큰일이 생겼어. 난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미안하다. 저는 가장 빠른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오는 내내 마음이 불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충주로 바로 가지 않고 서울의 우리 집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재빨리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가장 중요한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제 비장의 카드가 아직 마지막 무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충주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집안의 풍경은 제 상상보다 더 암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툇마루에 주저앉아 헝클어진 머리로 소리 없이 울며 저주를 퍼붓고 계셨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지연이 이 악마 같은 년. 시아버지는 넋나간 사람처럼 앉아 계셨고 큰아버님은 굳은 표정으로 그 맞은편에 앉아 계셨죠. 소미와 함께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모두가 놀랐지만 누구도 제게 강릉에서 왜 일찍 돌아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다시 흐느꼈습니다. 남편이 달려와 제 가방을 받아들며 속삭였습니다. 아침에 아버지랑 큰아버님이랑 등기소 다녀왔어. 거래 중지 신청했어. 다행히 아직 우리 집문서로 신청된 서류는 없었대. 일단 막아놨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한 발 빨랐던 겁니다. 형님은 경찰에 신고는 했어. 큰아버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도난 신고는 했지만 이건 가족 내부 문제라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하더구나. 며느리가 시아버지 서류를 가져간 걸 형사사건으로 바로 처리하기는 힘들대. 문제는 그 부부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다. 전화도 안 받고 서울에 있는 자취방도 문이 잠겨 있어. 완전히 잠적한 개지.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다시 울부짖었습니다. 그년이 도망갔어. 집문서 들고 사채 썼을 거야. 우리 집 이제 망했어. 큰아버님께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재수씨, 그만 좀 하시오. 울 때가 아니잖소. 모든 게 재수씨 욕심 때문에 정신 빠져서 며느리한테 휘둘린 탓이오.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된 그 순간 대문으로 아주버님 민수씨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수염은 덥수룩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형님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을 본 시어머니는 이성을 잃고 달려들어 아주버님을 때리고 할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네가 여길 왜 와? 네, 마누라는 어딨어? 집문서 내놔. 이놈아, 이 불효자식, 마누라한테 쥐어 사는 놈. 큰아버님께서 시어머니를 떼어내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저항하지 않고 마당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큰아버지, 민준아, 서연아, 내 아내 좀 살려주세요. 모두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살려달라니 무슨 소리냐. 그 애가 집문서를 훔쳐갔는데. 아니에요. 큰아버님. 아주버님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울부짖었습니다. 지연이는 주동자가 아니에요. 지연이도 피해자라고요. 협박당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더듬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예전에 보험 설계사로 일할 때 실적 때문에 고객 몇 명의 서명을 위조해서 가짜 계약서를 만든 적이 있어요. 오래전 일이라 잊고 있었는데 한 달 전에 어떤 놈들이 찾아왔어요. 그 놈들이 그때 위조한 계약서 원본이랑 통화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에 알리겠다고 감옥에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돈을 노린 거냐?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돈을 달라고 하진 않았어요. 아주버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놈들은 이 종갓집을 자기들한테 넘기라고 했어요. 뭐, 집으로 협박을 했다고? 큰아버님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네, 자기들이 지정하는 사람한테 이 집 명의를 넘기라고 했어요. 지현이 남동생이 집을 구하는 건 사실이었어요.
2억에 집을 판다는 계획은 그놈들한테 집을 넘기는 걸 합리화시키려고 지연이가 꾸며낸 거짓말이었어요. 가족들한테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제 큰아버님이 5억짜리 투자자를 데려와서 모든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협박범들이 그 사실을 알고 지연이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대요. 당장 집문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요. 지현이는 너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아주버님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어제 집문서를 가져다 준 뒤로 연락이 안 돼요. 그놈들이 지연이를 해쳤을지도 몰라요. 아주버님의 이야기는 또 한 번 우리 가족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고백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큰아버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셨죠.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협박 범죄였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지만 이성적인 한 부부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종갓집일까? 이 동네에 집이 얼마나 많은데 왜 범죄자들이 정확히 우리 집을 노렸을까? 돈이 목적이라면 현금을 요구하는 것이 더 간단하지 않았을까? 혹시 이 집, 이 땅 자체에 형님의 죄보다 더 큰 가치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모두가 쓰러진 시어머니 때문에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저는 조용히 우리 부부가 쓰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직접 조사를 시작했죠. 저는 충주시청과 충청북도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충주도시개발, 토지수용, 신도시 계획 등 모든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부서의 공문 게시판 구석에서 PDF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동충주 신도시 개발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공고, 동충주. 우리 마을이 바로 동충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개발 구역을 표시한 지도에서 우리 마을 전체가 붉은 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일대 전체가 신도시 건설을 위해 수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보상 계획안을 살펴보니 국가에서 책정한 보상 금액만 해도 시골 땅값의 몇 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죠. 주변 부동산 시세를 검색해보니 개발 예정지 인근 땅값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종갓집의 대지 면적은 거의 300평에 달했고 도로를 낀 노른자 위 땅이었습니다. 형님이 말한 2억은 터무니없는 헐값이었습니다. 큰아버님이 꾸며낸 5억도 싼 편이었죠. 이 집의 실제 보상 가치는 토지와 건물, 이주 보상비까지 합치면 최소 20억은 좋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협박범들은 단순한 작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부 내부에 정보원을 둔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 지역의 특급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우리 집 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형님의 과거 약점을 이용해 개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헐값에, 아니 거의 공짜로 이 땅을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2억은 그들이 제시한 매매 가격이었고 형님은 그 돈으로 남동생 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것을 덮으려 했던 거죠.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대한 부동산 사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큰아버님, 아버님,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제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형님만 피해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 전체가 피해자라고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잃는 건 2억이 아니에요. 우리는 20억을 잃을 뻔했어요. 제 선언에 온 가족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억. 그 숫자는 큰아버님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금액이었습니다. 큰아버님은 제게서 노트북을 받아들고 돋보기를 쓴 채 개발 계획안을 꼼꼼히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세상에, 우리 마을이, 서연아, 이걸 어떻게 찾았느냐. 그저
너무 이상해서요. 왜 하필 우리 집일까 싶어서요. 아주버님은 모든 것을 듣고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어쩐지 그놈들이 이 집이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20억. 그놈들은 지연이까지 속인 거였어요. 우리 모두를. 그때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는 20억이라는 말에 더 이상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넋 나간 사람처럼 그저 허공만 바라보고 계셨죠.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깨달은 충격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남편의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남편은 저와 큰아버님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큰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해라.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김민준 맞지?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내가 누군지는 알 것 없고. 내 마누라 이서연이랑 내 딸 소미 지금 강릉에서 잘 놀고 있더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돌아온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남편에게 계속 연기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 아내와 딸이 여행 중입니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네 형수, 일처리가 아주 엉망이야. 집문서 하나 훔치면서 온 동네 소문을 다 내고 좋다. 이제 너랑 직접 얘기하지. 너희 가족에게 48시간을 주겠다. 지금부터 48시간 안에 거래 중지 신청 취소하고 그 집을 우리 사람한테 넘겨. 그렇게 하면 내 마누라랑 딸 강릉에서 무사히 돌아올 거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거나 딴짓하면 강릉 가는 그 험한 고갯길에서 관광버스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장담 못하지. 내 딸 목숨 내 손에 달렸다. 당신들. 남편이 소리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손녀딸이 위험하다는 말에 눈을 뒤집고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큰아버님은 이를 갈며 말씀하셨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어린애 목숨까지 걸고 협박을 해. 시아버지는 공포에 질려 말했습니다. 그냥 줘 버립시다. 20억도 좋지만 손녀딸 목숨이 먼저요. 안 돼요. 아버님, 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집을 넘겨주면 모든 걸 잃게 돼요. 집도 잃고 우리 목숨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남편은 절망적인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소미는 어떻게? 저는 멍하니 서 있는 소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보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저와 소미가 아직 강릉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기회예요. 저는 일어서서 아주버님께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어떻게든 형님과 연락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당장요. 그리고 큰아버님을 봤습니다. 파출소에 신고하는 건 자살행위예요. 그들한테 정보원이 있을 거예요. 다른 곳에 알려야 해요.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이 아닌 그들이 절대로 상상하지 못할 사람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딸 소미를 끌어안은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목숨을 건 직접적인 협박은 남편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았습니다. 그냥 포기하자, 여보. 아침에는 신청 취소하고 그놈들한테 집 줘버리자. 20억도 좋지만 당신이랑 소미, 목숨이랑은 바꿀 수 없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였고 조상님들의 집이 걸린 문제였으며 형님의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넘겨주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형님이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들은 분명 입막음을 위해 형님을 해칠 겁니다. 그들은 제가 강릉에 있다고, 제가 이 사건의 가장 약한 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판을 뒤집을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저는 큰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큰아버님, 이 일은 동네 경찰이 해결할 수 없어요. 정보원이 있을 거예요. 나도 안다. 그럼 누구에게? 혹시 도청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느냐? 도청. 큰아버님의 말씀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오래도록 연락이 끊겼지만 절대로 부패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하는 친구. 유나. 맞다. 유나. 누구? 제 대학교 동기요. 김유나. 엄청 똑똑하고 당찼던 친구인데 졸업하고 고향 내려와서 도경찰청에서 일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큰아버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도경찰청. 그래, 그거다. 이 사건은 내부 정보 유출과 관련된 부패 사건이니 도경찰청에서 직접 나서야 해결할 수 있다. 연락이 되겠느냐? 해볼게요. 저는 낡은 주소록에서 유나의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큰아버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나가봐야겠어요. 어딜 가려고? 위험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를 만나러 시내에 가야겠어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기회예요. 대낮에 사람 많은 곳으로 갈 테니 괜찮을 거예요. 아버님과 당신은 집에서 부모님과 아주버님을 지켜주세요. 저는 동네 택시가 아닌 어플로 택시를 불러 시내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야, 나 서연이야. 기억나? 어머, 이서연, 웬일이야? 시집 가서 소식 끊더니 무슨 일이야? 유나야, 나 지금 죽을 만큼 급한 일이 있어. 너 혹시 15분만 만나줄 수 있을까? 유나의 목소리가 진지하게 바뀌었습니다. 너 어디야? 무슨 일인데? 나 지금 큰 문제에 휘말렸어. 부동산 비리, 조직폭력배까지 연루된. 지금 택시 타고 시내로 가고 있어. 진정해. 경찰다운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청사로 오지 마. 시내 X카페 가장 안쪽 구석자리로 가 있어. 10분 안에 갈게. 카페에서 유나를 만났습니다. 저는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형님의 전화부터 20억짜리 개발 계획, 그리고 48시간의 살해 협박까지. 유나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네가 한 이야기 지금 우리 팀에서 내사 중인 사건과 일치해. 정말이야. 응. 개발 정보를 이용해 주민들의 재산을 헐값에 빼앗는 조직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있었어. 그들은 너희 형수처럼 과거에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노려서 협박하는 수법을 써. 내부 정보원도 있고 아주 악질적인 폭력 조직과도 연계되어 있어.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손을 못 쓰고 있었는데 너와 내 가족이 이 사건을 해결할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 거야. 그놈들이 우리한테 48시간을 줬어. 거래 중지 신청을 취소하라고. 유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48시간. 좋았어. 그들이 우리에게 시간을 준 셈이네. 서연아, 우리를 좀 도와줘야겠어. 네가 미끼가 되어줄 수 있겠니? 미끼. 그래. 그놈들은 너희 가족이 굴복하길 바라고 있어. 넌 그 연기를 하는 거야. 그들에게 다시 전화해서 무서워서 어쩔 수 없으니 거래 중지 신청을 취소하고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해. 그리고 등기소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는 거야. 그곳이 그들의 내부 정보원이 일하는 곳이자 우리가 그물을 던질 장소가 될 거야. 하지만 너무 위험하잖아. 걱정 마. 도경찰청 최고의 형사들이 투입될 거야. 등기소 주변은 완벽하게 포위될 거고 민원인이나 직원으로 위장한 형사들이 곳곳에 배치될 거야. 우리는 내부 정보원이 나타나서 서류를 처리하려는 순간 현장에서 모두를 체포해야 해. 이게 유일한 기회야. 유나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알았어. 할게.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하니까. 대신 우리 딸
소미의 안전을 보장해줘. 걱정 마. 지금 당장 너희 집 주변에 인력을 배치해서 소미를 보호할 거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형수님과도 연락해. 그녀도 중요한 증인이니까. 그리고 내 신호를 기다려. 집으로 돌아와 큰아버님과 남편에게 유나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위험성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 믿기가 되겠다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소미는 이미 경찰이 보호하고 있대. 그때 아주버님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지연이가 전화했어. 근처 모텔에 숨어 있대. 그놈들이 집문서는 가져갔지만 명예 이전할 때 필요하다고 지연이를 감금하고 있대. 잘 됐어요. 저는 아주버님의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통화할게요. 아주버님이 다시 전화를 걸자 곧 형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형님, 저 서연이에요.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똑똑히 들으세요.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형님이 협박당한 것도, 그놈들이 형님을 속이고 20억짜리 땅을 가로채려 한 것도요. 지금 형님을 탓할 시간 없어요. 우리 가족은 지금 도경찰청과 협력해서 그놈들을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게 형님이 죄를 뉘우치고 협박의 피해자로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협조하시면 제가 형님의 과거보험, 사기죄에 대해 최대한 가볍게 처벌받도록 탄원해 드릴게요. 하지만 거부하신다면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할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형님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살려줘.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좋아요. 그럼 거기서 얌전히 그들을 따르는 척 하세요. 그들이 서류 처리하러 가자고 하면 군말 없이 따라가세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티내면 안 돼요. 전화를 끊고 저는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다음 날 저녁, 유나에게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9시 군청 등기소. 지금 그놈들에게 전화해서 약속을 잡아. 저는 남편의 휴대폰으로 그 번호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써 두려움에 떠는 목소리를 연기했죠. 저 민준 씨 아내인데요. 제발 우리 딸은 해치지 마세요. 저희가 동의할게요. 내일 아침 9시에 군청 등기소에서 뵙죠. 남자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내일 아침 9시 내 가족 전부 그리고 내 형수까지 모두 데리고 나와. 딴 생각하지 마. 다음 날 아침 우리 가족 모두는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유나의 지시대로 저는 소미까지 안고 갔습니다.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죠. 등기소 안은 이상할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아 험상궂게 생긴 남자와 양복을 입은 남자가 형님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우두머리인 듯 했습니다. 다 모였군. 좋아, 시작하지. 등기소 직원 중 한 명, 바로 내부 정보원이 서류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아버님,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우두머리는 펜을 시아버지 앞에 던졌습니다. 서명에 시아버지는 부들부들 떨며 펜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제 품에 안긴 소미를 보며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빨리. 시아버지가 눈을 감고 펜을 종이에 대는 바로 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등기소 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수십 명의 기동대원과 유나의 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우두머리와 그 일당은 반응할 틈도 없이 제압당했습니다. 박철수, 당신을 부동산 사기 및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한다. 유나가 수갑을 든 채 걸어 나왔습니다. 범인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체포되었고 형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저는 소미를 끌어안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자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두머리 박철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서민들의 땅을 갈취해
온 전문 범죄 조직의 수장이었고 등기소 직원은 그에게 정보를 넘긴 부패 공무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협조와 제가 모아온 증거, 그리고 형님의 결정적인 증언 덕분에 범죄 조직은 일망타진되었습니다. 몇 달 후 개발 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우리 종갓집은 2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범인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님은 제가 약속한 대로 가족 모두가 탄원서를 제출했고 협박에 의한 범행이라는 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인정되어 과거의 죄에 대해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법의 선처를 받았지만 아주버님 부부는 더 이상 고향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보상금의 일부를 떼어 아주버님 부부에게 주며 새 출발을 할 기회를 주셨고 두 사람은 조용히 남쪽의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큰 충격 이후 어머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저를 구박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셨죠.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미워했던 둘째 며느리가 온 가족을 구하고 하마터면 잃을 뻔했던 20억을 지켜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어머님은 제게 반찬을 집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미안했다. 내가 너무 늙고 어리석었어. 늙고 초라해진 어머님의 모습에 제 마음속 응어리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우린 한 가족이잖아요. 남편과의 관계도 새로워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남편은 더 이상 유약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지키는 법을 배웠고 제 의견을 존중하고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저는 늘 참고 희생하던 며느리에서 마침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맹목적인 인내는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그저 악을 키울 뿐이라는 것을요. 불의에 맞서 가족과 나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거센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 가족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